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홀로 사는 70을 코에 앞둔 여성입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이 저에겐 너무나 값지고 소중하기만 한데요. 지금은 나름의 여유를 갖고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걸어온 제 인생길은 그다지 평온하진 않았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노인 한 명의 죽음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혼자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그러면서도 저의 인생도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며 아쉬워할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저는 애석하게도 저를 엄마라 부를 자식이 없어요. 그저 임신이 좀 늦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불임이었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그저 아이는 하늘이 주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지금이야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도 미리 하고 행여 불임이라도 치료도 가능한 세상인데 제가 젊을 땐 불임은 여자 혼자 모든 걸 끌어안아야 하는 재앙 같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제 말을 듣는다면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하나 놀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쫓겨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당했어요. 그게 결혼하고 5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따지고 보면 애정도 없는 그런 결혼이었죠. 20살을 넘기고 친척 소개로 중매 결혼을 했거든요. 저희 친정은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딸 셋, 아들 하나 집인데 저희 부모님은 아들밖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딸들은 나이가 차면 얼른 시집을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딸 중에 셋째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지만 언니들이 그렇게 시집을 가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들이 중매 결혼이긴 했지만 시집을 가고 다들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언니들처럼 그런 삶을 살 거라고 믿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저를 예뻐하시던 시부모님도 점차 저를 홀대하기 시작하셨고 급기야 남편은 저와는 더 이상 노력을 해도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명분으로 대놓고 바람을 피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살은 넘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린 여자를 데리고 오더니 제가 쓰는 안방에 짐을 풀게 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죠. 이제부터 이 방은 나랑 이 여자가 쓸 거야. 그러니 당신은 지금 당장 우리 방에서 당신 물건 빼. 네? 물건을 빼라고요?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쩌라고요? 왜 저 여자랑 당신이 우리 방을 써요? 보면 몰라. 이제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부턴 저 여자가 내 부인이라고. 아이도 못 걷는 주제. 설마 내가 당신을 평생 부인 대접해줄 줄 알았어? 여보. 어따 대고 여보야. 당신은 이제부터 우리 집 식모야. 싫으면 이혼하고 친정 가든가.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조강지처인데. 조강지처 좋아하네. 칠거지약 몰라?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쫓겨나는 거라고. 근데 난 선택할 기회를 주잖아. 난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저기요.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 주인은 아니까 당장 나가요. 어머님 아버님께 뭐라고 할 건데요? 저는 적어도 그래도 시부모님은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기세등등한 남편과 그날 처음 본 그 여자에게 지지 않고 말을 했는데요. 그때였어요. 웬 소란이야? 왜 이렇게 집이 시끄러워?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에요. 인사해. 우리 어머니셔. 안녕하세요. 정호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손자를 못 봐 많이 속상하시죠? 어머, 듣던 것보다 훨씬 인물이 좋네. 마음씨도 곱고. 그래요. 난 뭐 바라는 거 없어요. 그저 떡두꺼비 같은 손자만 낳아줘요. 그리고 넌 얼른 들어가서 니 짐 빼고 합방할 수 있게 이불도 깔아놔라. 어머니, 지금 그걸 저보고 하라고요? 그럼 내가 하리? 남들은 다 하는 임신도 못하는 게 왜? 그건 하기 싫어? 그럼 나가. 나도 손주도 못 낳는 너 여기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왜 하필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고생을 시켜?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진작에 손주 둘 셋은 안겨줬겠다.
어머니, 그만 속상해 하세요. 제가 오늘부터 노력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아이 갖도록 할게요. 저는 둘, 셋이 아니라 5, 6까지도 낳을 자신 있어요. 어머나, 말하는 것부터 아주 딱 마음에 든다. 그래, 이젠 네가 내 며느리고 난 너만 믿는다. 뭐해? 너 빨리 우리 며느리 쉴 수 있게 이불부터 깔아. 봤지? 당신이 믿는 부모님도 다 허락한 일이야. 여기 남아서 이 사람 종로로 타든가 아님 나가든가 선택해. 저는 그때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요. 지금이야 무슨 저 따위 집이 다 있을까 싶은 이야기지만요. 그래서 저는 친정에는 차마 돌아갈 수가 없어 큰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러자 다음날 언니와 형부가 저를 데리러 왔고 언니는 저에게 당당하게 이혼하라고 말했어요. 너 아직 젊어. 그러니까 네 손으로 도장 꽝 찍고 나와. 애 못 낳는다고 이렇게 하는 집안이면 다른 것도 보나 마나야. 아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집이 어디가 어때서? 애 못 낳는 여자가 어디 여잔가? 그런 걸 시집 보냈으면 죄송하다고 해야지. 보나 마나라고?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리고 왜 언니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요? 왜요? 언니가 동생 이렇게 사는 걸 못 보겠어서 데리러 왔는데 무슨 문제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혼하지도 않았는데 여자부터 들이게 하는 집안이 정상이에요? 노영이, 빨리 도장 찍고 나와. 언니는 굉장히 화가 난 얼굴로 저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언니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 저는 기분이 하나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니 집에 가는 내내 언니가 화를 내며 그런 집구석 뭘 보고 시집을 보냈냐고 친정도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한 번의 결혼 실패를 겪은 뒤 큰언니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형부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일을 배우며 자립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다 형부가 아는 거래처 사장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좋다고 저에게 한번 만나보면 어떠냐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혼의 상처가 있어서 누굴 만날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거절하는 저에게 형부는 그 사람이라면 저를 끝까지 아껴줄 거라고 한번 만나보라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알고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 그 사장이라는 남자가 저를 보고 갔는데 제가 시집에서 쫓겨난 사정을 듣더니 불같이 화를 내며 제가 너무 안쓰럽다고 했는데 그때 형부가 아, 이 사람이다 했다는 거 있죠. 하지만 언니는 생각이 달랐어요. 당신 그만해. 그 박 사장님 부인이 둘째 낳다가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 아무리 내 동생이 이혼했다지만 이건 아니지. 나 박 사장님 좋은 사람인 거 알지만 내 동생 남해에 둘이나 키우게 할 수는 없어. 은지 엄마, 박 사장님 애들 순하고 착해. 그리고 박 사장이 혼자 애 키우기 힘들어서 재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난 별뜻 없이 한번 만나보라는 거지. 이혼하면 연애도 못해? 누가 그렇대. 연애하면 좋지. 근데 상대가 애 딸린 호랍이잖아. 가뜩이나 집에서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재혼시켜야 한다고 얘 당장 보내라고 난린데 그런 사람을 왜 만나게 하냐고. 언니 그만해. 형부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사람을 비약해. 형부 괜찮은 사람이면 형부 믿고 한번 만나볼게요. 근데 저는 재혼 생각은 진짜 없어요. 그건 그 사장님한테도 미리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어. 난 그냥 진짜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 언니도 중매로 만나 결혼하긴 했지만 형부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언니가 맞이라 저희 세 자매 중 성격이 좀 드센 편이거든요. 그런데 형부는 그런 언니의 성격이 자기한테 없는 성격이라며 불같은 언니의 성격을 다 맞춰줬고 언니의 성에 차도록 일도 가정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저는 함께 살면서 자매지만 언니가 많이 부러웠죠. 사실 언니는 신랑이 별로인 사람이면 시집간 날 바로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건 저와 작은 언니가 다 알고 있었는데 사람이면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천생배필을 그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부가 적극 권하는 그 남자가 저는 은근 궁금하긴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가 있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신경이 쓰였어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을 만나러 간 날 처음으로 제 가슴이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분명 애가 둘이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저씨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물도 좋고 말솜씨도 좋은데다 자리를 이동할 때면 저를 먼저 챙겨주는데 태어나 그런 대접은 처음이었거든요.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으니 저도 좀 괜찮은 사람 같은 기분도 들었고 서로 아픔이 있어 그런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배려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인지 서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정식으로 그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됐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사람의 아이들을 만나게 됐어요. 이 사람을 정식으로 만나면서 언제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그때가 되니 엄청 떨리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일까? 또 아빠랑 사귀고 있는 저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정말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러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만나게 된 그 사람의 첫째 아이는 6살 아들이었고 둘째가 4살인 딸이었는데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딸이 저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했어요. 저도 놀라고 그 사람도 놀랐는데요. 그때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엄마라니 온몸이 저릿했어요. 엄마 하늘나라에서 민경이 만나러 온 거야? 그게 이 바보야. 우리 엄마는 이제 뭐다. 이 아줌마는 우리 엄마 아니거든? 아니야. 우리 엄마야. 하늘나라에서 민경이 보고 싶어서 내려온 우리 엄마라고. 엄마, 내 말이 맞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이 아이가 자기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며 기다렸을지 절절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딸아이를 품에 안아줬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눈물이 나왔죠. 아이를 못 낳아서 쫓겨난 저라 그랬을까요? 저는 아이들을 보고 그 사람과 재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지 1년이 되던 해 조심스럽게 재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제 말에 한바구음을 지으며 사실은 오래전부터 저에게 청혼을 하고 싶었다는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었죠. 아무래도 제가 만나기도 전에 재혼 생각은 없다고 못을 박은 게 컸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엄마이자 그 사람의 전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젠 저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애들 엄마는 원래 몸이 많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낳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딸이 갖고 싶다고 둘째를 원했죠.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너무 딸을 원했어요. 자기는 꼭 딸을 낳아야 행복할 것 같다고 고집을 피웠는데 그런 둘째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니 애들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정말 한동안은 폐인처럼 살았어요. 그 사이 애들은 저희 어머니가 돌봐주셨는데 그것도 불효 같고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었죠. 사실 영희 씨한테 결혼하자는 말 너무 하고 싶은데 재혼 생각 없다는 말을 듣기도 했고 내 처지가 그런 말을 먼저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서 못했어요. 그런데 난 정말 영희 씨 아니면 재혼 생각 없거든요. 집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재혼해서 애들 엄마 만들어주라고 했지만 난 영희 씨 인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여전히 나랑 재혼 생각이 있다면 내가 영희 씨를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해줄게요. 근데 제가 왜 이혼했는지는 알고 있죠? 사실 재혼 생각하게 되면서 불안해서 한의원을 가봤어요. 근데 저는 역시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런 저라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내 입장에서 이런 말 하는 건 맞는 건지 모르지만 나는 아이 욕심은 없어요. 그렇다고 영희 씨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나랑 결혼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둘이 늦게 만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보듬고 삽시다. 저희 어머니가 영희 씨 불편해하면 아이들은 계속 맡아서 키우시겠다고 하세요. 네? 아니죠. 그건 안 될 말이에요. 저야말로 아이들한테 부족하지만 엄마가 되어주고 싶은걸요. 어머니한테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전해주세요. 사실 평생 엄마 소리 못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아이들이 저를 엄마로 받아줄지 모르겠지만요. 무슨 그런 소릴. 저희 딸하는 소리 못 들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나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꿈 같아서 꼬집어 보는 거 알아요. 봐요. 여기 빨갛죠? 아니, 왜 이렇게... 신기해서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요. 우리 행복하게 잘 삽시다. 내가 진짜 노력 많이 할게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저를 품에 꼭 안아줬어요.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편한지 이제야 저도 제 짝을 만난 기분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재혼을 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재혼한 남편이 능력도 있고 재산도 있어 흡족한 눈치였고 남편에게 아이들이 있어도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처지라 그 정도면 감지덕지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그런 말을 하는 부모님에게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지만 이젠 시어머니가 되신 그 사람의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씨 착한 따님을 부족한 제 아들에게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저희야말로 이렇게 부족한 것 없는 집에 골칫덩어리를 데려가 주셔서 감사할 따름인데요. 사돈께서는 욕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저렇게 훌륭한 딸을 두고도 그런 소리를 하시다니 이젠 제가 엄이라는 마음으로 따님을 아끼도록 할게요. 원래 결혼하면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젠 저희 식구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어쩐지 저희 부모님 얼굴은 점점 굳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아가 결혼식 날 내가 사돈에게 출가 외인 어쩌고 한 건 다른 뜻은 없다. 그저 널 너무 홀대하는 것 같아서 이젠 내 식구라는 못을 박아두고 싶었어. 압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집에서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는 건 아니라서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난 우리 손주들도 있고 네가 너무 힘든 결정을 해준 것 같아. 미안하고 그저 고마워. 나도 딸이 없는데 내가 정말 너를 내 딸처럼 아끼고 위해주마. 내 아들이 속썩이면 주저하지 말고 나한테 일러. 난 네 편이니까.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네요. 시어머님은 정말로 당신의 말처럼 저를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예뻐해 주셨어요. 먼저 시어머니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는데 낳아준 부모에게도 받지 못한 대접을 시어머니에게 모두 다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그리고 남편 역시 결혼 후 일도 가정도 최선을 다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휴일엔 집에서 아이들과 그리고 저와 시간을 보내려 했고 휴일에 한 끼는 서툴지만 자기 손으로 밥을 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모든 게 다 좋을 순 없잖아요. 저에겐 재혼 후 결코 쉽지 않은 숙제가 있었는데 그건 첫째 아들이었어요. 저를 잘 따르는 딸과 달리 무슨 이유인지 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아들은 자꾸 못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때를 기다리는데 그때가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크면서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는데 중학교에 가서는 강제 전학을 할 정도로 문제아가 되어버렸죠. 당연히 저는 걸핏하면 학교에 불려가게 되었고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남편과 아들의 대립은 점점 심해졌어요. 급기야 아들은 가출을 밥 먹듯이 했고 그럴 때마다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 제가 아무리 달래고 엄하게 꾸짖어도 아들은 저를 철저하게 남이라 여기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엄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를 친엄마라 믿고 따르는 딸이 있어 저는 웃는 날도 많았어요. 어버이날 처음으로 색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거긴 대충 만든 것 같긴 하지만 동생 성화에 따라 만든 아들의 카네이션도 있었는데 저는 시장 갈 때도 언니를 만나러 나갈 때도 그 색종이 카네이션을 양쪽 가슴에 달고 나갔어요. 나도 자식 있는 여자라고 걸음걸이도 얼마나 당당하게 걸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제가 너무 웃기네요. 하지만 그렇게 저를 잘 따르던 딸도 결국엔 제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씩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아들처럼 대놓고 저를 무시하진 않았지만 점점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었죠. 처음엔 사춘기라 그런 줄 알았는데 저는 점점 아이들에게 받은 상처로 얼굴에 그늘을 달고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참 잘했지만 아이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종종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너무 애쓰지 마. 애들도 나중엔 다 알 거야. 당신이 얼마나 좋은 엄마였는지 지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는 날 오지. 그때 당신 걔들 받아주지 마. 정말 그런 날이 올까? 난 우리 애들 한 번도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오히려 우리 애들 있어서 내가 얼마나 든든했는데. 나도 아들 딸 있는 엄마라고 어깨도 펴고.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데. 그래서 난 걔들이 미워 죽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애들 용돈 확 끊어버릴까? 당신은? 그럼 우리 애들 어쩌라고. 요즘 애들이 밖에서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당신 그러기만 해? 알겠어. 가만 보면 나보다 어째 애들만 챙기는 것 같아서 나 서운해. 또 그런다. 당신이야말로 왜 점점 어려지는 거야. 왜긴 당신한테 관심 받고 싶으니까 그렇지. 우리 다음 달 연휴에 여행 갈까? 당신 바다 좋아하잖아. 가서 회도 먹고 우리 좀 쉬고 옵시다. 그렇게 남편 때문에 행복하고 아이들 때문에 고된 시간을 참 열심히도 살았어요. 그러는 사이 언제나 든든했던 시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한동안 힘들어하던 남편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일에 매달리며 회사를 키워갔는데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성인이 되더니 모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덧 저도 남편도 흰머리가 더 어울리는 환갑을 맞게 되었죠. 남편은 회사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 이젠 저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다며 조용한 곳에 예쁜 전원주택을 짓고 살자고 하더군요. 하루하루 집이 지어지는 걸 보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이들도 언제 제 속을 썩였냐는 듯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고요. 이제야 남편과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생각을 하니 세상에서 제가 가장 행복한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행복하면 하늘에서 그 꼴을 보지 못하는지 어느 날부터 남편의 컨디션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내내 일만 하다 쉬려니 몸에서 이곳저곳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며 걱정할 것 없다고 했는데 결국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원인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는데 저는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말았죠. 글쎄 남편이 위암이라고 하더군요. 평소 밥대를 놓칠 때도 많고 위염이나 위궤양을 달고 사는 사람이라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벌써 사기에 전이까지 되었다고 하는데 꼭 망치로 머리를 제대로 맞은 것 같았어요. 남편 역시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그러면서도 놀란 제가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남편은 수술하면 다 낫는다면서 자기 친구도 위암 말기였는데 수술해서 완치되었다고 그렇게 너스레를 떠는데 저는 나오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왜 그런 병에 걸렸을까? 하늘이 원망스러웠고 차라리 제가 암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그러면서 남편은 괜찮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저는 거의 매일 울면서 남편을 간호했어요. 언니와 형부는 이럴 때일수록 제가 힘을 내야 한다더군요. 남편 앞에서 울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남편만 보면 눈물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할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수도꼭지 또 고장났다면서 저를 놀렸어요. 분명 자기가 더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남편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씩씩하고 강한 아내였다면 남편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남편의 소식을 들은 아이들도 많이 놀라 곧장 병원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딸이 울면서 지 아빠에게 달려가 어떻게 암에 걸릴 수 있냐더군요.
민경아, 그만 울어. 아빠 아직 괜찮아. 아빠, 아니 사귀게 될 때까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그러게 말이다. 그냥 똑같은 위험이나 괴양인 줄 알았지. 네 엄마가 이것저것 잘 챙겨줬는데 아빠가 너무 방심했나 봐. 아버지, 암이라는 게 뭐 방심한다고 걸려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보다 더 큰 병원으로 옮겨요. 제가 알아볼게요. 아니다. 나 여기서 수술 받고 네 엄마랑 집에 갈 거야. 집에 가신다고요? 지금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제정신이야. 병원 생활 시작하면 끝도 없다. 난 시간이 얼마가 주어지건 집에서 네 엄마랑 지내고 싶어. 내가 수술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하마. 여보, 그러지 말고 건우 말 들읍시다. 난 당신만 살 수 있다면 병원 생활도 괜찮아. 이 사람이 집 다 지어놓고 왜 병원 생활을 해? 병원 다니면서 집에 있어도 돼. 아픈 사람은 아니까 내 의견 존중해줘. 하여간 내 말은 다 들어주는 것 같이 하면서 꼭 이럴 땐 고집을 부려. 그럴 거면 아프지나 말든가. 아유, 또 수도꼭지 고장났네. 그만 울어. 나 당신보다 오래 살 거야. 원래 아픈 사람이 골골거리면서 더 오래 사는 거 몰라? 남편은 그 순간에도 허허 실실하며 저와 아이들을 달랬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수술에 들어갔고 당장 급한 암은 제거했는데요. 워낙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예우를 지켜봐야 한다고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퇴원을 원했고 통원 치료를 하는 조건으로 집으로 가게 되었죠. 남편이 퇴원하는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남편의 퇴원을 도우러 온 것 같더군요. 어릴 때는 그렇게 부모 속을 썩이더니 그래도 자식된 도리를 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찾아온 이유는 다른 데 있었죠.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런 아들의 속을 알지 못했어요. 건우야,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다. 집에까지 어떻게 갈까? 엄마 혼자 고민이 많았거든. 아들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 태어나는 건데 제가 해야죠. 아버지도 엄청 고마워하셔. 고맙다 아들. 그만하세요. 누가 들으면 진짜 아들인 줄 알겠어요. 그리고 저 아버지랑 할 말이 있는데 자리 좀 피해주세요. 그래. 알겠다. 들어가서 편하게 해라. 어릴 때도 그러더니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아들은 여전히 저에게 어려운 존재였어요. 그리고 1시간이 넘도록 남편과 아들의 대화가 이어졌고 저는 궁금하기도 했지만 아들이 원치 않을 테니 밀린 집안일을 하며 일부러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는데요. 아들이 할 말을 다 했는지 방에서 나왔고 저에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돌아가는데 곧이어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건우가 자기한테 회사를 물려달라고 하네. 뭐 지금도 나 대신 회사 일을 저 녀석이 도맡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참에 아예 재산도 미리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데 괘씸하기도 하고 미리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건우가 그래? 당신 속상했겠네. 근데 건우 입장에서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이렇게 고집부리고 집에 왔잖아. 그래도 꼭 나 죽길 기다리는 것 같잖아. 나쁜 놈. 그럼 기를 쓰고 버티면 되지. 나한테는 나보다 오래 살 거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어디 갔어? 근데 여보, 나는 회사 우리 건우한테 물려주고 당신은 편하게 당신 몸만 신경 썼으면 좋겠어. 스트레스 안 받는 것도 큰 거잖아. 남편은 결국 제 말에 아들에게 회사 대표 자리를 물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았어요. 회사 임원도 병에 걸린 남편보다는 젊은 아들이 회사 운영을 맡는 것이 좋다고 뜻을 모았고 딸도 전무자리에 앉히면서 아이들 모두 남편의 회사 경영을 맡게 되었죠. 그러면서 남편과 저는 무조건 잘 먹고 잘 쉬며 치료에 온 정성을 다했어요. 하지만 그런 지극정성에도 남편의 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불가피하게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집에서 통원할 수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판단이 있었거든요. 물론 남편은 끝까지 거부했어요. 죽더라도 집에서 죽겠다며 고집을 피우는데 예전에 다정한 남편의 성격도
점점 변하더군요. 매일 힘든 약을 먹고 진통제 없으면 버틸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니 남편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날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깊은 잠에 들었어요. 더 이상 남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눈물이 나진 않았어요. 아이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데 저는 그저 이젠 남편이 아프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남편의 발인이 있고 혼자 집에 있는데 이젠 말랐다고 생각한 눈물이 한없이 터지고 말았어요. 이젠 끝이라고 생각한 제 인생을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준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보내고 거의 알아 누워 지냈어요. 애들이라도 보면 마음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괜히 미안해서 연락을 하지 못하겠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고 낯선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사모님, 요 앞 부동산에서 나왔는데요. 집 내놓으셨죠? 집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집을 내놓다뇨.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닌데, 여기 아드님이 내놓고 가셨어요. 박건우 씨가 아드님 아니신가요? 맞긴 한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참 난감하네요. 이 집이랑 땅이랑 다 내놓고 가셨는데. 저기 죄송한데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세요. 아들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참, 여기 보겠다고 멀리서 오신 분들인데. 알겠어요. 그럼 아드님이랑 얘기 나누시고요. 저희는 금방 다시 올게요. 저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 아들에게 우선 전화를 했어요. 아들은 바쁘다며 자기가 나중에 전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곧이어 딸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는 지금 당장 할 말이 있어 집에 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오랜만에 딸 목소리를 들어서인지 불안하면서도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집안 청소를 싹 하고 딸이 좋아하는 닭볶음을 해줄 심상으로 근처 시장까지 가서 장을 봐왔는데 그 사이 딸이 집 앞까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머, 빨리 왔네. 엄마가 너 좋아하는 닭볶음탕 해주려고 장 봐왔어. 금방 가야 하는 거 아니지? 니들이 요즘 회사 일로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엄마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자. 아니, 안 들어갈래요. 그냥 여기서 할 말만 하고 가려고요. 민경아, 왜 안 하던 존댓말을 다 하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오빠가 아줌마한테 전화라는 말이 있어요. 뭐? 아줌마? 맞잖아요. 친엄마도 아니고 이젠 아빠도 없으니까 우린 이제 남이죠. 부동산에 오빠가 이 집이랑 아빠 앞으로 된 땅들 모두 내놨어요. 그러니까 아줌마는 여기에서 이만 나가주셔야 되겠어요. 아니 민경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나더러 나가라니. 그리고 여기 네 아빠 흔적이 얼마나 많은데 여길 팔아. 안 된다. 절대 안 돼. 웃겨?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요? 여긴 우리 아빠 집이고 땅인데. 그럼 권리는 자식인 저희한테 있는 거죠. 저희는 이것들 다 처분해서 저희끼리 똑같이 재산 분할할 거예요. 물론 아줌마도 조금은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희 키우고 저희 아빠 수발 들었는데 수고비는 드려야죠. 아마 오빠가 섭섭하지 않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 아줌마는 조용히 짐 싸서 나가시면 돼요. 괜히 소문이라도 나면 피차 좋을 거 없으니까 조용히 나가셔야 아까 말한 수고비라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니, 니들 도대체 왜 그러니? 비록 내가 너희를 배 아파 낳은 건 아니지만 난 니들 정말로 내 자식처럼 키웠어. 그건 네가 가장 잘 알잖아. 제가요? 저희 아빠 재산 보고 억지로 하신 건 아니고요. 뭐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아줌마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키웠건 아줌마 마음이고 사실은 아줌마가 저희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만 우리 아빠 집에서 꺼져요. 딸은 그렇게 자기 말만 하고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제 손에는 지 먹이라고 잔뜩 사온 식재료들이 가득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는 그만 장바구니를 놓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두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배 아파 낳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정성을 들여 키운 자식들인데 하염없이 눈물만 났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제 속을 다 꺼내서 내 마음은 이렇다고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저는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게다가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제 앞으로는 남은 재산도 없어 그야말로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었는데 나이는 많고 돈은 없고 정말 비참하더군요. 저는 고민했어요. 이대로 그냥 남편을 따라가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하든 살아야 좋을지 정말 바보가 된 것처럼 멍해지더군요. 그러는 중 집을 보기 위해 왔던 부동산 사람이 제가 딱해 보였나 봐요. 원래는 월세가 18만 원인 쪽방인데 집주인에게 부탁해 15만 원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며 소개해 주는데 달리 다른 길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 보증금이 없다는 말에 부동산 사람이 소개한 쪽방으로 들어갔죠. 정말 바닥에 누우면 머리와 발끝이 닿을 정도로 비좁은 방이었는데 노년에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충격 탓인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그저 웅크리고 있었던 기억밖에는 남아있지 않네요. 앞으로 살 길도 막막했어요. 아니, 살 의욕이 없어졌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어쩌면 저는 그때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저를 찾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누군가 저를 애타게 불렀고 그 목소리는 바로 저희 큰언니였어요. 영희야, 너 거기 있니? 영희야, 거기 있으면 대답 좀 해봐. 언니야. 저는 언니의 목소리에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가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검은 머리보단 흰머리가 더 많은 언니를 발견하곤 달려가 안겼죠. 언니, 정말 언니 맞아?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영희야, 아니 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언니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내가 너 없어진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처제, 도대체 어디 갔었어?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형부, 이렇게 언니랑 형부 보니까 숨이 쉬어지는 것 같네요. 아유, 처제, 왜 여기 있어? 자, 이거 받아. 형부, 이게 뭐예요? 건우 아빠가 나한테 미리 맡겨놓은 거. 건우 그놈이 어릴 때부터 처제 속을 썩였잖아. 그래서 혹시나 했나봐. 저는 형부의 말에 의아했어요. 남편이 저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편지를 굳이 저희 형부에게 맡겼다는 게 도통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열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확인했어요.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보는 날은 없었으면 좋겠네. 이건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남기는 편지라오. 나는 누구보다 당신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아. 그래서 늘 고맙고 미안했어. 내가 말은 크면 다 알 거라고 했지만 사람 속을 누가 다 알겠는가. 아비 나도 모르지. 그래서 고민 끝에 만약에 일어날 최악의 일에 당신을 지킬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어. 지금 너무 많이 힘들지? 이 편지가 당신 손에 갔다는 건 내가 우려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테니까. 여보, 이제 더는 그 아이들을 당신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 당신만 생각하고 당신만 위해서 살아. 우리 어머니도 당신이 이젠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거야. 그리고 행여 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내가 더 많이 당신한테 받았으니까. 난 늘 당신이 어디서든 행복했으면 좋겠어. 할 수만 있다면 평생 당신 옆에 있고 싶지만 우리 다음 생에는 조금 더 빨리 만납시다. 더는 울지 말고 환하게 웃으면서 살아. 당신은 웃는 게 가장 예뻐. 사랑해 여보.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남편의 편지에 또다시 울고 말았어요. 이런 편지를 받는데 도대체 울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나요? 그러자 저희 언니가 저를 꼭 안아주며 다독여 주었고 저는 곧 언니 손을 잡고 형부의 안내로 한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듣자 하니 남편이 편지를 전달하게 되면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미리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변호사 얼굴을 보는데 꽤 낯이 익어 기억을 더듬는데 변호사분이 먼저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모님,
저 회사 법률팀 소속 변호사입니다. 전에 한번 뵌 적 있어요. 아, 그렇군요. 낯이 익다고 생각했는데 맞았네요. 네, 안 그래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자, 이거 받으세요. 이건 뭔가요? 사장님께서 저한테 미리 남겨주신 회사 지분 주식입니다. 아드님께 대표직 주신 후로 사실 사장님이 임원분들 주식을 사들이셨어요. 그래서 지분 모두 합치면 최고 주주가 되십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분 이름으로 관리를 했는데 그래서 아드님은 현재 최고 주주가 누군지 몰라요. 필요한 자리에선 늘 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 궁금해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임원 총회가 있어요. 제가 그때까지 사모님이 대내외적으로 나서실 수 있도록 모든 절차 맞춰놓겠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자식놈들 혼내주러 가셔야죠. 제가 돕겠습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도대체 어디까지 내다본 사람인지. 이젠 내 옆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이렇게 늘 저와 함께하려 했나 봅니다. 저는 새삼 제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다음 주 임원 총회 날이 되었고 저는 변호사를 대동한 채 회사로 향했어요. 저를 본 딸은 놀라서 그 자리에서 경악을 했고 아들은 외부인이 여길 왜 오냐며 저를 당장 끄집어내라고 소리쳤는데 변호사가 저를 최고 주주로 소개하며 대표 해임 및 교체권을 행사했어요. 지금 뭐라는 겁니까? 권 변호사님, 왜 그러세요? 그 여자는 이제 더는 우리 집안이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최고 주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주식은 제가 다 갖고 있어요. 확인이 필요하시면 이 서류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고 주주는 노희영 사모님이십니다. 따라서 박건우 대표와 박민경 전무 해임권을 지금부터 투표로 정할까 합니다. 이미 임원분들도 사전에 고지 받으셨죠? 말도 안 돼. 오빠가 최고 주주 아니었어? 아니야.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권 변호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누굴 엿먹이려고 작당인데? 나 참 기가 막혀서. 우리 아버지가 자식인 나한테 이럴 리가 없잖아. 이게 말이 돼? 저 여자가 문제야. 저 여자가 또 뭔가 꾸민 거라고. 꾸미긴 뭘 꾸며? 내가 한 거라곤 니들 내 자식처럼 키운 것밖에 없어. 네가 그렇게 불효막심한 짓을 하니까 네 아버지가 여기까지 대비를 해놓으신 거지. 고맙다. 아주 고마워. 내 새끼라고 키운 보람은 없지만 니들이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는구나. 당장 나가거라. 니들은 자격 없어. 능력도 없으면서 욕심만 잔뜩 있는 니들이 네 아버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겠니? 안 봐도 뻔하지. 니들 배만 불릴 생각이었잖아. 그래서 당신이 이제 해보겠다. 당신이 뭘 알아? 누가 내가 한대? 너보다 훨씬 훌륭한 전문 경영인 고용해서 앉힐 거야.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아마 니들 아버지도 그걸 바라실 거다. 그때였어요. 제가 잔뜩 독이 올라 말을 하니 딸이 먼저 뛰어나와 무릎을 꿇더니 바닥을 기며 저에게 빌면서 말했어요. 엄마, 잘못했어. 난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엄마도 알잖아. 내가 엄마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근데 오빠가 자꾸 엄마는 가짜 엄마라고. 우리 재산 다 뺏으려고 아빠랑 결혼한 거라고 자꾸 세뇌를 시키니까 나도 모르게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어. 엄마, 나는 빼주면 안 돼? 나 생각보다 일 잘해. 박민경, 너 지금 뭐하냐? 너 지금 저 여자한테 구걸하는 거야? 오빠 너도 살고 싶으면 빌어. 까놓고 이거 다 오빠가 계획한 거잖아. 집 한 돈도 결국엔 나한테 주지도 않았으면서. 이씨, 너 진짜 이럴 거야? 이럴 때일수록 너랑 나랑 힘을 합쳐야지. 힘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바본 줄 알아? 오빠, 아빠 눈 밖에 나서 엄마 미워하고 나도 엄마 미워하게 한 거잖아. 아빠 죽기만 바라던 사람이 누군데? 죽으려면 혼자 죽어. 참 부끄럽더군요. 그래도 한때 자식이라고 키운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돈 앞에서 저리 눈에 쌍심지를 켜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 이 모습을 남편이 보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는 사람들 눈에 그 아이들의 추태가 보이는 게 싫어 사람을 시켜 그 둘을 내쫓았고 딸은 울고 아들은 발악을 하며 그렇게 회의실 밖으로 쫓겨났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그릇을 몸소 증명했으니 회의 결과는 보나 마나였고요. 그렇게 저는 최고주주라는 자리를 지키며 회사에
까다로운 심사를 통한 전문 경영자를 고용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더는 아이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키운 정이 뭔지, 아니 제 자식은 아니더라도 남편의 자식은 맞기에 아이들이 원하면 제일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어요. 그러자 딸은 좀 해보겠다고 며칠 나온 것 같은데 일이 힘들고 돈이 되지 않는다며 일주일도 되지 않아 회사를 자기 발로 나갔고, 아들은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낮은 곳으로 떨어진 위치가 용납이 되지 않는지 회사에는 발도 붙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그 아이들의 몫이므로 저는 더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저도 이제 늙었는지 상처받는 게 두려워 마음을 닫게 되더군요. 그 뒤 저는 웃돈을 주고 남편과 살던 집을 다시 샀어요. 남편과 많은 꿈을 꾸며 지은 집이기에 꼭 되찾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다시 돌아간 날 처음으로 꿈에서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건강했던 그 모습 그대로 저를 보고 환하게 웃는데 저도 그날은 울지 않고 환하게 웃어줬어요. 제가 웃는 게 가장 예쁘다고 하던 남편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하루하루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남편을 생각하며 소중한 우리 집에서 여생을 조용히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끔 이런 꿈을 꾸기도 해요. 이미 제 손을 떠난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언제고 지난 날을 반성하고 너무 늦지 않게 사람다운 구실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그래도 너무 늦지 않아 다행이라고 따뜻한 밥 한 끼 해먹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딸아이가 저를 보며 처음 엄마라고 불러주던 그때와 싫다고 하면서도 학교에 늘 찾아가 자기 편을 들어줄 때 제 뒤에 꽁꽁 숨었던 아들의 모습을요. 아이들은 알까요? 아직도 제 화장대 서랍엔 오래전 그날의 색종이 카네이션이 고이고이 보관되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카네이션을 받았을 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이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었던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이와 좋은 매일매일을 보낼 수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